일막 빛바랜 사진 한 장. 60살의 박서윤은 스스로를 시간 여행자라 불렀다. 그녀의 타임머신은 거창한 기계가 아니었다. 낡은 책상 위를 차지한 최신형 컴퓨터. 그 화면 속에서 조용히 구동되는 AI 프로그램이 전부였다. 그녀는 자신의 프로젝트에 기억의 팔레트라는 이름을 붙였다. 빛바랜 흑백 사진을 스캔해 업로드하면 인공지능은 색채와 숨결을 불어넣어 마치 어제 찍은 듯 생생한 영상으로 복원해 주었다. 서윤은 거기에 자신의 목소리를 입혔다. 인공지능이 변환해준 조금은 낯설지만 맑은 젊은 시절의 음성으로 사진 속 이야기를 낭독하는 것이 그녀의 소일거리였다. 오늘은 그녀의 고향 부산 영도의 골목길을 복원할 차례였다. 사진 속에는 1970년대 잿빛 슬레이트 지붕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비탈길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모니터 속 풍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짠내 섞인 바닷바람과 생선 굽는 냄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흘러나오는 듯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가까이 당기고 AI로 생성한 20살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낭랑하게 울렸다. 부산 영도 복례산 아랫자락의 작은 집, 나의 20해가 담긴 곳입니다. 저기 두 번째 전봇대 옆 골목으로 꺾어지면 우리 집 대문이 있었죠. 대문 앞에는 언제나 친구 영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이미지가 낡은 대문 앞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서윤은 기억 속 영자의 모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김영자, 가난했지만 당찼고 서윤이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유일한 친구이자 동네의 동생. 영자는 나보다 키는 작았지만 늘 나보다 한 걸음 앞에서 걷곤 했습니다. 마치 세상을 막아주는 방패처럼 말이죠. 서윤은 다음 사진을 업로드했다. 낡은 교복을 입은 두 소녀가 담벼락에 기대어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AI가 색을 입히자 두 소녀의 앳된 얼굴에 홍조가 피어났다. 서윤의 눈이 가늘어졌다. 늘 보던 사진이었지만 오늘따라 무언가 낯설었다. 사진의 귀퉁이, 두 소녀의 어깨 너머로 희미하게 찍힌 한 남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너무 흐릿해서 AI도 제대로 복원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서윤은 기억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누구였을까? 그 시절 자신과 영자의 곁을 맴돌던 동네 삼촌이 있었던가? 고개를 갸웃거리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 쌓인 창고로 향했다. 문을 열자 낡은 나무 상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된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내 들었다. 뚜껑을 열자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낡은 옷까지 손때 묻은 살림살이들이 보였다. 그리고 그 아래 비단 보자기에 곱게 쌓인 낡은 사진첩 하나가 있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펼쳤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아버지와의 결혼 사진,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시간의 조각들이 심장에서 작게 파열하는 소리가 났다. 사진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그곳에는 다른 사진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다. 세피아 톤으로 변한 사진 속에는 젊은 얼굴에 남자가 혼자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교복 차림에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 낯선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조금 전 컴퓨터 화면에서 보았던 그 희미한 얼굴의 주인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잉크가 번진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민준호,
민준호. 서윤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몇 번이고 굴려보았다. 기억의 수면 위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이 아련한 감정은 무엇일까?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안타까움. 서윤은 사진을 들고 다시 컴퓨터 앞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미스터리한 남자 민준호의 정체를 찾아내기로. 기억의 팔레트에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막 희망의 조각과 숨겨진 목선. 다음 날 아침 서윤은 가장 먼저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언제나처럼 쾌활한 영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은 어젯밤의 발견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영자야, 우리 옛날 앨범을 보다가 이상한 사진을 한 장 찾았어. 민준호라고 혹시 기억나니? 수화기 너머에서 순간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다. 영자는 곧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민준호, 글쎄 이름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워낙 오래전 일이니 가물가물하네. 왜 첫사랑이라도 찾은 거야? 영자의 농담 섞인 목소리에 서윤은 괜히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 그냥 누구였는지 궁금해서. 우리랑 같이 찍힌 사진도 있더라고. 영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그래? 그럼 한번 찾아봐야지. 재미있겠다. 언니가 그런 건 또 전문가잖니. 영자는 서윤의 AI 프로젝트를 응원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전화를 끊고 서윤은 다시 사진 속 남자를 들여다보았다. 영자의 반응은 시큰둥했지만 서윤의 마음속에서는 호기심의 불꽃이 더욱 커져만 갔다. 그녀는 먼저 사진 자체에 집중했다. 고해상도 스캐너로 사진을 다시 스캔하고 AI의 이미지 분석 기능을 활용했다. 사진 속 소년이 입은 교복 학교 배지를 확대했다. 희미했지만 독특한 문양이 어렴풋이 보였다. 서윤은 몇 시간 동안 인터넷을 뒤져 1960년대 두산 지역의 고등학교 교복과 배지를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배지가 당시 명문으로 꼽히던 한 상업 고등학교의 것임을 알아냈다. 작은 단서였지만 거대한 실타래의 첫 매듭을 푼 듯한 희열이 느껴졌다. 며칠 후 서윤은 영자와 함께 모교 근처의 오래된 빵집에서 만났다. 그곳은 두 사람이 학창시절 푼돈을 모아 팥빵을 사 먹던 추억의 장소였다. 서윤은 그동안의 조사를 영자에게 신나게 설명했다. 영자는 팥빵을 한 입 베어 물며 무심한 척 물었다. 그래서 그 학교 졸업생 명단이라도 뒤져보게? 응. 학교 동문회 사이트를 겨우 찾았어. 1960년대 졸업생 명단을 요청해 둔 상태야. 영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없었다. 영자는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 엄마들 참 친했지. 자매 같았어.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보다 내 엄마가 나를 더 챙겨주신 것 같아. 우리 집에 쌀 떨어지면 귀신같이 알고 쌀자루부터 들고 오셨으니. 서윤은 미소 지었다. 맞는 말이었다. 서윤의 어머니는 유독 영자를 살뜰히 챙겼다. 마치 친딸처럼. 서윤은 어머니의 그런 따뜻함이 좋았다. 문득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는 유독 영자를 바라볼 때면 이상한 콧노래를 흥얼거리곤 하셨다. 특별한 멜로디는 아니었다. 그저 조금은 슬픈 가락의 허밍이었다. 서윤이 무슨 노래냐고 물으면 어머니는 그저 옛날 노래라며 웃어 넘기시곤 했다. 그 기억을 떠올리자 왠지 모를 위화감이 서윤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다. 추억에 잠겨있던 서윤은 문득
어머니의 유품 상자에 있던 다른 물건들을 떠올렸다. 사진첩 말고도 은색 로켓 목걸이가 하나 있었다.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라며 어머니가 애지중지하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윤은 어머니가 그 로켓을 열어보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저 목에 걸거나 잠들기 전 머리맡에 고이 모셔두는 것이 전부였다. 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으셨을까? 그 사소한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 작은 돌멩이처럼 남았다. 며칠이 지나고 학교 동문회로부터 회신이 왔다. 1964년 졸업생 명단에 민준호라는 이름이 있었다. 동문회는 친절하게도 그가 졸업 후 서울의 한 대학에 진학했으며 이후 작은 출판사를 운영했다는 정보까지 알려주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제는 정말 그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서윤은 영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다. 영자는 이전보다 조금 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울이라고 멀리도 갔네. 그런데 언니,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 세월이 얼마나 흘렀니? 우리가 기억하는 그 소년이 아닐 수도 있어. 영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그 걱정마저도 자신을 위한 응원처럼 들렸다. 서윤은 서울에 있는 출판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푸른길이라는 이름의 작은 출판사는 여전히 존재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다. 담담한 여성의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서윤은 용기를 내어 민준호라는 사람에 대해 물었다. 수화기 너머의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표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며 지금은 따님이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돌아가셨다고. 허망함과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여성은 뒤이어 뜻밖의 말을 건넸다. 대표님의 유품 중에 부산 영도에서 온 낡은 편지 묶음이 하나 있었다고. 혹시 그것과 관련된 분이냐고.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편지라니.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그 편지를 볼 수 있겠냐고 물었다. 여성은 잠시 고민하더니 아버지를 기억해주는 분이라니 고맙다며 출판사로 한번 찾아오라고 했다. 서윤은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사진 속의 의문의 남자의 비밀이 이제 곧 풀릴 것만 같았다. 희망이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산막 무너지는 세상.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서윤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수만 가지 상상에 잠겼다. 민준호가 보관하고 있는 부산 영도에서 온 편지. 그러면 우리 동네 누군가가 보낸 걸까? 내가 아는 사람일까? 아련한 상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푸른길 출판사는 서울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서윤을 맞이한 것은 민준호의 딸 민지의 씨였다. 아버지를 꼭 닮은 선한 눈매를 가진 중년 여성이었다. 지혜 씨는 서윤을 사무실 안쪽의 작은 응접실로 안내했다. 그리고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발신인이 따로 적혀 있지 않고 그저 부산 영도의 주소만 희미하게 남아있더군요. 어머니도 누구에게서 온 건지 모르시고요. 상자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 봉투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있는 편지 한 통을 꺼내 들었다. 봉투를 열자 익숙한 필체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자신의 어머니 강인숙의 필체였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다.
왜 어머니의 편지가 여기에 있는 거지? 서윤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편지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했다. 준호 씨에게. 편지는 절절한 사랑 고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부녀였던 어머니가 총각이었던 민준호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그와의 짧은 만남이 자신의 팍팍한 삶에 얼마나 큰 빛이 되었는지를 토해내고 있었다. 서윤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버지를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어머니였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서윤은 미친 듯이 다른 편지들을 뒤졌다. 편지들은 두 사람의 금지된 사랑과 그로 인한 고통, 그리고 이별의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민준호는 어머니에게 함께 도망치자고 애원했고, 어머니는 남편과 어린 딸 서윤을 버릴 수 없다며 거절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그녀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문장이 적혀 있었다. 준호 씨, 당신의 아이를 당신을 꼭 닮은 딸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다행히 제게는 목숨과도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부부에게 아이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영자라고 지었습니다. 평생 지척에 두고 제가 지켜주겠습니다. 부디 저를, 그리고 우리 영자를 잊어주세요. 영자, 김영자. 서윤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평생을 함께한 자신의 반쪽과도 같았던 친구, 영자가 자신의 어머니와 민준호의 딸이라고, 자신의 이복자매라고. 그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심장을 파고들었다. 유독 영자를 살뜰히 챙기던 어머니의 모습, 영자를 바라볼 때마다 슬픈 가락의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어머니의 습관, 영자가 내 엄마가 나를 더 챙겨주셨다고 무심코 던졌던 말,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기만의 증거였다. 자신이 품었던 아련한 어머니의 사랑과 추억은 어머니의 추악한 불륜을 가리기 위한 위장이었을 뿐이다. 현모양처럼 믿었던 엄마와의 관계는 철저히 계산된 거지 위에서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서윤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어머니에게,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평생 자신을 속여온 영자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서윤은 민지혜 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출판사를 나왔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믿고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가.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기억이 이제는 끔찍한 흉터가 되어 그녀를 겨누고 있었다. 사막 거대한 연극의 진실. 부산으로 돌아온 서윤은 며칠 동안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다. 전화기의 전원은 꺼두었고 세상과 완벽히 단절된 채 어둠 속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엉켜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녀의 기억의 팔레트는 이제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며칠 후 서윤은 마침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품 상자에서 낡은 은색 로켓 목걸이를 꺼내 들었다.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목걸이. 그녀는 손톱으로 작은 틈을 비집어 힘겹게 로켓을 열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로켓이 열렸다. 그 안에는 예상대로 아버지의 사진이 아닌 교복을 입은 민준호의 앳된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갓난아기의 사진이 있었다. 영자의 아기 때 사진이었다.
서윤은 로켓을 손에 쥔 채 영자의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고 나온 영자는 서윤의 헬쑥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언니, 무슨 일이야? 연락도 안 되고 걱정했잖아.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영자를 지나쳐 거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식탁 위에 민준호의 편지 뭉치와 은색 로켓을 내려놓았다. 영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흔들렸다. 서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민준호, 그가 누구지? 너와는 무슨 사이야? 영자는 고개를 떨궜고 답하지 않았다. 우리 엄마의 남자였지. 그리고 내 아버지였고.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서윤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평생을 속였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내 친구라고. 아니, 넌 내 인생을 훔쳐간 도둑이야. 그때였다. 영자의 떨리는 입술 사이로 서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 흘러나왔다. 언니, 난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 서윤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뭐, 이 편지들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 기억은 언니의 어머니가 심어준 거야. 만들어진 기억이라고 난. 영자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서윤이 아주 어렸을 때 서윤의 어머니는 앨범을 보여주며 사진 속 민준호를 가리켜 말했다. 저 삼촌이 널 무척 예뻐했단다. 내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오빠야.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서윤은 그 말을 진실로 믿었다. 어머니는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희미한 사실의 조각 위에 좋은 삼촌이라는 허구의 감정을 더 씌웠다. 서윤의 뇌리에 민준호는 기억나지 않는 아련한 첫사랑으로 각인되었다. 어머니가 그런 거짓말까지 해야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앨범 속에 영자의 친아버지인 민준호의 사진을 아무런 의심 없이 남겨두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라도 먼 훗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서윤이 받을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불륜남의 사진이 아닌 딸이 따랐던 좋은 오빠 사진으로 위장해두고 싶었던 어머니의 처절한 모성이었다. 우리 엄마는 아니, 언니, 어머니는 평생을 언니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사셨어. 나를 언니 곁에 친구로 두면서 언니의 삶의 그림자를 드리운 거라고 생각하셨지. 그래서 어떻게든 언니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그런 거짓말까지 만드신 거야. 영자는 울먹이며 체념한 듯 말을 이었다. 자신은 아주 일찍부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자신을 길러준 부모님, 즉 서윤 어머니의 친구 부부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했다. 그 후로 영자의 삶은 비밀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었다. 서윤을 속여야 한다는 죄책감과 친어머니를 바로 옆에 두고도 엄마라 부르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분노가 있던 자리에 거대한 슬픔과 혼란이 밀려왔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심지어 자신의 기억마저도. 어머니는 자신을 기만한 것이 아니었다. 불완전하고 뒤틀린 방식으로 자신과 영자, 두 딸 모두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충격적인 진실은 단순한 출생의 비밀이 아니라 한 여인의 처절한 삶과 그 삶이 빚어낸 거대한 연극의 전말이었다. 오막 침묵에 의해 그날 이후 서윤과 영자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십 년간 쌓아온 우정의 탑은 무너졌고 그 자리에 무엇을 세워야 할지 두 사람은 알지 못했다. 서윤은 다시 기억의 팔레트 앞에 앉았다. 하지만 더 이상
과거를 복원할 수 없었다. 그녀가 알고 있던 과거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녀는 민준호의 사진을 다시 화면에 띄웠다. 이제 그 얼굴은 더 이상 아련한 좋은 삼촌의 얼굴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남자이자 내 동생의 아버지. 복잡하고 슬픈 사연을 가진 한 남자의 얼굴일 뿐이었다. 서윤은 자신의 기억이 얼마나 취약하고 쉽게 조작될 수 있는 것인지 깨달았다. 우리가 진실이라 믿는 기억조차 누군가의 간절한 거짓말이 덧씌워진 이야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서윤은 어머니를 떠올렸다. 남편을 배신했지만 두 딸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연극하며 살아야 했던 여자. 그녀의 삶은 과연 행복했을까? 영자를 볼 때마다 슬픈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노래는 아마도 민준호가 좋아하던 노래였을 것이다. 딸의 얼굴에서 사랑했던 남자를 보며 평생 그리움을 삼켜야 했던 어머니의 고통이 비로소 느껴졌다. 그리고 영자,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친어머니를 이모라 부르며 이복자매의 가장 친한 친구로 평생을 연기해야 했던 삶.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윤을 묵묵히 지켜봐 주어야 했던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라고 말했던 영자의 말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겨 입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영자의 집이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고 나온 영자의 얼굴은 지난번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공간을 채웠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윤이었다. 그녀는 친구라는 말도 동생이라는 말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영자야, 우리 엄마가 흥얼거리던 그 노래 혹시 무슨 노래인지 아니? 영자는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영자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노래의 제목을 말했다. 그리고 나지막이 그 슬픈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윤이 평생 어머니에게서 들어왔던 바로 그 가락이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그 노래를 들었다. 노래가 끝나고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침묵과는 다른 침묵이었다. 분노와 원망이 씻겨나간 자리에 서툴고 어색하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려는 조용한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서윤은 영자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평생을 잡아왔던 그 손, 이제 그 손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그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서윤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두 노년의 자매는 식탁에 마주 앉아 창밖으로 지는 저녁 노을을 함께 바라보았다. 기억은 부서졌지만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관계의 길이 놓여 있었다. 완벽한 용서도 뜨거운 화해도 아니었다. 그저 서로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 남은 시간을 함께 걸어가기로 한 조용한 약속. 그것이 그들이 찾아낸 기나긴 거짓말의 끝에 남은 유일한 진실이었다.